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가 어떻게 지수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수의 흐름은 정확합니다.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대로 환율과 외국인들의 흐름에 의해서 그대로 좌우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 영향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결국은 달러의 움직임, 달러의 방향이 강세냐 약세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지수가 쉽게 올라가기도 했다가 오늘처럼 또 쉽게 무너지기도 했다가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기관들 그 흐름을, 투신권 흐름을 보더라도 20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부 자금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큰 추세적인 흐름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매 국면이 최근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몇 종목, NHN이라든지 네이버죠, 이제 네이버. 저도 버릇이 돼서 NHN으로 자꾸 얘기하는데요.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조선주들, 이런 종목을 제외하면 오늘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한국전력은 비교적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만 어제의 급등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흘러나오는 모습들. 또 전체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의외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이 많고요. 그동안 시세가 좋았던 종목군들은 차익 매물에 시달리는 종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가격적 메리트나 기술적 반등 외에는 그렇게 볼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이제 기술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기술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일 외국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얘기가 나와서 달러가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이 비교적 강하게 사는구나. 어제 같은 날은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 없었지만 비교적 강하게 올랐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슬 흘러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1000억 이상의 강한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선물 매도를 동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익거래 물량으로 다 안 잡히고 있지만 대부분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또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매수의 기반은 역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흔들린다라는 점.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외국인들의 이 등락에 따라서 이 지금 출입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또 외국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또 달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 그 외에도 달러를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는 공이 미국의 FRB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과연 미국과 같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이 나오느냐 여부거든요. 미국에서도 기대했지만 미국에서는 그 정도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논란은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더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 오보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증시가 더 오른다면 얼마 전에 칼 아이칸이 지적했듯이 빅드랍이 나올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장중 고점에서 한 100포인트가 그냥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마치 무슨 대형 악재가 나와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밀려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내에서는 외국인들의 유출입, 또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적인 흐름들, 그 공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유럽은 언제쯤 금리를 내린 이후에 추가적인 LTRO가 되었든 아니면 미국식의 방식이 되었든, 그러니까 국채 직매입이든, 그동안 작년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금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리면서 은행 속에 잠겨있는 돈들을 과연 어떻게 꺼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이 꺼내져 나왔을 때 유로존의 그 전반적인 물가의 상승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각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강력한 랠리의 조건은 결국은 달러가 소폭 강세로 가더라도 유럽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빅랠리는 의외로 작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증권사들이 벌써 2,500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다. 물론 3년간 안 맞았기 때문에 내년에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예측력을 봤을 때는 거의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2,500선 훨씬 더 가거나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증권사 예측은 거의 무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 산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그게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분석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정책 변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권도 분석이 안 되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정치권이 분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첨예하게 맞닿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이 지금 변혁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번에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이제 대대적인 변혁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전기 자동차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러니까 저는 안 바뀐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고 에너지 산업도 전반적인 과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 석유화학 산업이 끝나고 태양광 이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에 가깝다.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은 보조 에너지에 불과할 거다. 그렇다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방향은 정해졌죠. 가스 쪽입니다. 가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스 가격과 유가가 급등락을 치면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지금은 조금 안정됐지만 그래서 이런 에너지 상황도 큰 변혁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 외 여러 가지 산업들을 봤을 때 또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서 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적인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종목들을 찾고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군들을 찾아낸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제가 뭐 증권사 분석하시는 분들 타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는 점. 그래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정답을 마치 해답인 것처럼 갖다 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이 여전히 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약 602억 원의 거래소 매도,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약 100계약 정도의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종목을 보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확실하다고 할 것이 좀 없어서 일단 종목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한국전력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전기요금 올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또 블록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부자 정보 유출 아닌가요, 사실? 근데 이제 블록딜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 할인 거래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충격을 주기 마련인데 전일 종가로 그대로 체결됐죠. 그리고 장 초반에 주가를 크게 올려놨다가 또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현재 외국인들은 더 사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분이 지금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물량 부담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담 요인도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요금을 이번에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지만 5개월 만에 인상이었고요. 그렇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전기료 제공 업체들에게는 일시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지금 적자를 빠르게 줄이고 있는 그런 추이 아니겠습니까? 12월 초반에 정부에서 또 고강도 이 공기업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한국전력은 이제부터는 적자 기업이기보다는 소폭 흑자 기업 내지는 브레이크 이븐을 맞춰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손익분기점을 만약에 맞춰나가는 기업이 된다면 다른 거 모두 다 떠나서 그동안 0.3배에서 0.4배 정도에서 거래됐던 한국전력의 주가는 적어도 한 0.5배, 0.6배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분기별로 최소한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분기 기준으로도 최소한 적자가 아주 조금 발생하는 그래서 수력원자력의 외부 쪽의 이익을 더하면 플러스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한국전력은 일단은 그 정도까지다. 많이 가더라도 PBR 0.5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폭등하더라도 한 4만 원 정도. 그 이상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그렇게 뭐 비싼 가격도 아니고 또 싼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정부가 만약에 한전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뭐 전기요금을 내리진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몇 년간 제한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쓸 가능성. 또 하나 지금 정권 초기 아닙니까? 1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정책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걸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부터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어도 오히려 또 집권 3년 차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 선거에 관련된 눈치를 봐가면서 전력요금 같은 거 올리는 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은 여기까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원자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 제가 지난 증시 개보 수익 시간에 드린 말씀인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원자력 가동률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그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들을 또 회수하는 과정, 줄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 반등 추세는 나타나겠지만 여기서의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도 의외로 굉장히 빨리 했기 때문에 다음 인상분은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익이 회복되더라도 제한적, 그럼 주가의 반등도 제한적,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쫓아가기에는 조금 시점이 늦지 않았는가에 대한 판단도 들고 있습니다. 들어가신다면 들어가는 것을 말리고 싶진 않지만 기대 수익률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뉴스에 상관없이 뭐 워렌 버핏처럼 뭐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영화 과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해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업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뭐 증자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뭐 설왕설래하는 게 많은 게 바로 한진그룹주가 좀 아닌가 싶어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둘 다 그냥 좀 시장에서는 뜨뜨미지근한데 뭐 지분과 관련한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좀 또 한 번에 도약을 맞는 게 아니냐 그 분한테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형제에게 모두 골고루 분배했지 않습니까? 네. 첫째에게는 정석기업과 대한항공을, 둘째에게 한진중공업, 셋째에게 한진해운, 넷째에게 메리츠 이제 금융그룹을 줬는데요. 이렇게 분할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계열 분리가 잘 되었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진해운에게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넘기지 않았죠. 그러면서 셋째 아들이 가장 먼저 또 작고를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최 회장은 대한항공 조 회장에게 지분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라고 요구를 했지만 한진해운이 먼저 어려워졌고요. 그러면서 결국 대한항공에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숙이 다시 관련된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가 왜 오르느냐? 대한항공 지분을 지금 사야 되거든요. 한진칼이. 네. 왜냐하면 지주회사로 갔기 때문에 20%의 자기 지분을 채워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분을 채우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그동안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다시 또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한진해운 지원한다고 해서 주가는 급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한 3천억 정도 들 돈이 지금 2천억만 들이면 되는 돈으로 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주가 부양까지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블록들이 나타날 가능성. 그렇다면 여기가 바닥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오르는 거란 말이죠. 이거야말로 이제 정말 기술적인 포인트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전 세계 경기가 턴어라운드 된다면 대한항공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예전에 셋째 아들 지금은 이제 최 회장님이신데 최 회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놓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대한항공이 앞으로 이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을 같이 병합해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 이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 단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한진해운도 지금 돈이 없습니다. 운용자금이 없어서 계속 돈을 빌릴 정도로 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결국은 대한항공이 짐을 하나도 안고 가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단기 매매만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가져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오늘의 주가 반등은 대한항공의 이 주식 매수가 한진칼의 대한항공 주가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면서 또 한진해운도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지금 동반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업황이 살아나야지 뭐 얘기를 좀 더 깊숙하게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만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의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여 왔거든요. 근데 오늘 매도상위 창구에 보면은 맥쿼리, CLSA 등 좀 외국계 창구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밀린다기보단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못 움직이고 있는데 글쎄요, 좀 걱정이 돼서요. 어떻습니까?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뭐 오늘 하루 판다고 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매 금액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산 것에 비해서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의 매도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곳에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각이 좋지 않더라도 외국인들은 조선주, 자동차, IT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사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보유하려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아예 바뀌는 것인지, 즉 IT나 자동차는 그동안 많이 채워놨으니까 조금 치우고 그동안 덜 샀던 뭐 화학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동하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예, 예.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을 팔기 이전에 가장 많이 샀던 삼성전자부터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환율 쇼크로 인한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 성격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왔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 사왔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어떤 시그널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의미는 별로 없지만 이것이 외국인 매매의 어떤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시그널을 줄 가능성, 그래서 삼성전자 매도의 연속성과 함께 삼성전자를 팔면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함께 전반적인 한국물의 매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분석한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는 좀 해외 쪽하고도 연결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워렌 버핏이 엑슨모빌을 산다고 했나요? 인수를 한다고? 인수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지분으로 봤을 때 미미하지만 금액은 작지가 않습니다. 한 4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이 돌아선다고 의미를, 워렌 버핏이 뭘 산다 하면은, 앞으로 어쨌든 한동안은 이쪽으로 좀 흐름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지분 자체도 돈이 들어오니까 더 좋다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좀 알고 싶어요. 워렌 버핏 효과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조금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엑슨모빌이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게 만든 계기가 바로 워렌 버핏의 매수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의 회사에서는 그렇게 신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난 3분기에 가장 많이 샀던 것이 엑슨모빌이었고요. 금액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물론 전체 엑슨모빌의 시가총액에 비한다면 굉장히 작은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3분기에 가장 많이 산 게 엑슨모빌이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코노코필립스에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팔고 이쪽으로 지분을 좀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짓느냐, 우리가 흔히 교과서적으로 머니볼 같은 것들을 읽어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원래 이 양반의 그 투자 성향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 대형주, 그리고 싸다면 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PR보다 엑슨모빌의 PR이 엄청나게 낮고요. 그러니까 시장 PR이 좀 16배 정도 보고 있는데 엑슨모빌 PR은 지금 10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최고에 달할 정도로 큰 종목이니까 이런 관점에서의 투자도 분명히 나타났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30% 육박했던 ROE가 지금 10%대까지 급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왜 샀을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단기에 뭐 한 10%, 20% 먹고 파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안전 마진이 확보되었다라는 거죠. 시장보다 싸고 대형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업황이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배당도 주니까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을 확보한 종목을 샀다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연 이것만으로 샀겠느냐,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겠지만 좀 더 미래를 보고 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엑슨모빌 주봉 기준으로 신고가가 나는 양상이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과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WTI 유가가 최근에 계속 2년간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양상입니다. 위로 110달러, 아래로는 80달러 수준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양상이어서 정제 마진의 추가적인 급격한 강세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타이트 오일을 셰일가스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석유의 수급도 그렇게 좋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과연 왜 샀을까는 제가 잠시 숨을 좀 돌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숨 돌릴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많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워렌 버핏은 말씀드린 대로 뭐 5배 보겠다, 그런 게 아니고 100배도 뭐 나오는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진짜 엑슨모빌을 산 이유가 단지 앞서서 말씀한 것 때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글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잘 안 들고 어떻게 보면 정유산업 쪽은 하향산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정유산업은 하향산업이죠. 네. 전반적인 EMP 기업들, 그래서 지금 쉐브론 텍사코도 마찬가지고 뭐 쉘이라든지 아니면 뭐 BP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좀 바꾸고 있는 게 기존의 정유회사에서 이제 EMP 기업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제 그 사업부, 정유 사업부 쪽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안전 마진을 벌고 그다음에 성장 동력은 외부에서 찾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지금 워렌 버핏은 아시아에 투자한 거다. 아시아의 석유 시장은 여전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중국이 지금 과거만큼의 성장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자원개발 업체의 PBR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7년도의 버블입니다. 그때 3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성장률을 뛰어넘을 만한 국가도 없고요.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아무리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전 세계 GDP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때는 시장의 전반적인 뭐 자산 가격들이 모두 고평가되는 시기여서 ROE도 굉장히 높았죠. 근데 ROE의 고점이 글로벌 자원개발업체의 ROE 고점이 중국의 GDP 고점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향후 7%로 줄어든다면 이들이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석유 소비를 과연 줄일 거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해내는 석유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중국도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타이트오일을 얼마나 생산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단순한 수입량을 보시면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순수입량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석유 수요는 앞으로 꺾이지는 않는다. 총량적으로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었을 뿐 총량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충분하게 가격이 싼 상황에서는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빠져봐야 그렇게 크게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살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셰일가스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 EMP 기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심해저 유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셰일가스와 관련돼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푸른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은 이미 상업 생산이 되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미 셰일가스를 개발을 해서 팔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막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아직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호주에서도 이미 상업 생산이 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부에서도 되고 있고요. 지금 아메리카는 거의 전 대륙에 걸쳐서 셰일가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 성장 동력을 봤을 때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성숙기에 들어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막 오르고 있는 쪽이 낫죠, 훨씬.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네. 흔히 얘기하는 고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좋거든요. 근데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필요한데 지금은 민간 수요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이런 쪽에서 민간 소비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기업이 무언가라도 투자를 해서 억지로라도 이 수요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셰일가스는 그래도 가장 투자 수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휴스턴입니다. 아, 휴스턴이 그때 셰일가스 말씀하셨죠. 개발과 예, 예, 더불어서 텍사스 지역에서 이 오스틴이나 휴스턴 같은 지역에서는 인구도 늘고 있고 그리고 경제도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집값도 쉽게 안 빠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결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 그 경제 체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돈이 잘 벌리는 지역이 있어야 뭔가 되는 건데 그런 지역이 되는 것만큼 현재 이렇게 투자 수요가 새롭게 증가할 수 있는 사업이 EMP 쪽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셰일가스 쪽에 거는 기대도 의외로 크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이제 워낙 파내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개발하지 않았지만 수압 파쇄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용도 담보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고요. 오늘 박승영 연구원이 돌리는 그 쪽지를 보니까 박승영 연구원은 또 이런 식의 해석도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지금 이 엑슨모빌을 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석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산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과 항상 독도를 가지고 뭔가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이제 이 독도의 점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뭔가가 있어요, 거기 자원이? 예. 지하 이제 심해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미 존재는 확인을 했습니다. 존재량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상업성은 근데 지금 개발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화석 에너지의 구성원이 메탄입니다.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인 메탄의 양으로 봤을 때 지금 석탄과 그다음에 오일과 가스를 모두 합친 총량의 거의 두세 배 가량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묻혀 있느냐? 지금 보시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주로 미국 연안 그리고 아시아 쪽, 우리나라 쪽을 뭐 포함해서 아시아 쪽 그리고 인도 이렇게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해내서 확실하게 개발 비용을 낮추고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쓸 탄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청정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타는 얼음이거든요. 얘기를 한번 뭐 들어보셨거나 과거 뉴스에서 영상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얼음인데 불이 붙는 얼음. 그래서 이 메탄하이드레이트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산업 생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지역 쪽에서 잠재되어 있는 지역들, 인도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미국의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이 개발을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업체는 일본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레이트 쪽의 개발을 통해서 향후 에너지 쪽의 개발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5대 메이저, 석유 메이저도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전기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로벌 EMP 기업에서 놓칠 수 없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앞으로 투자가 되면서 그 버링턴 노던 산타페라고 하는 철도 기업을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한 이유가 아시아 쪽에 철도가 늘어날 가능성, 대륙 철도가 증가할 가능성, 미국에서 철도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어도 3, 4년 전에 투자를 했다시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당장 이 엑스모빌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산업 쪽에 신규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앞으로 돈 벌 거리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의 경향이 뭡니까? 이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엑슨모빌 같은 회사가 어떤 형태로 경제가 바뀌더라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EMP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꾸준히 발휘해주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정유기업이고 S&P 500 대비해서 싸니까 이렇게 샀다라고 보시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산업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워렌 버핏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후계자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과 워렌 버핏의 합의하에 이 종목을 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의 증가 가능성을 보면 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주 사도 되나요? 그게 궁금하군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 워런 버핏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망을 좀 잘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석유화학주는 사도 되나요? 그러면서 뭐 요즘 들어서 뭐 금호석유라든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아니죠. 그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소재 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 어떻게 하든지 전자소재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EMP 기업 쪽에서 하고 있는 가장 주력 산업인 가스 쪽에 지금 제대로 투자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정기국회만 열리면 얻어맞고 있죠. 기업들 산 것 중에서 지금 뭐 폭락하거나 이래서 뭐 돈 날린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뭐 오르내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가스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가스 가격 떨어지면 가장 수혜 떨어지는 건 한국가스공사가 맞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들 기업들이 왜 올라가고 있느냐. 우리 기업 내에서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바닥을 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업체들이 주가 반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과거처럼 막 두세 배 올라가는 그런 시절은 이제는 없다.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객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화학업체 애널리스트들이 간만에 힘을 내면서 이익 턴어라운드다. 턴어라운드 맞죠. 근데 과거에는 아래로 공을 튕기면 한 10m 뛰어 올랐던 게 이제는 한 5m도 못 뛰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익 턴어라운드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엔 부끄럽다. 오히려 지금은 회복 정도의 단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중동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국면임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보기엔 석유화학 업종은 앞으로 사양 산업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다만 최근의 반등의 이유에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건 석유의 다운스트림 쪽에서 LDP, HDP 이런 제품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진 측면에서 보면 부타디엔 가격이 사상 거의 최저 수준까지 마진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낮추면 설비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부타디엔 가격도 이제부터 올라갈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철강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 쪽의 리스타킹 과정에서 원자재들을 좀 끌어모으면서 수출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제가 오늘 화학업종 리포트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리스타킹 과정이 중국이 나타나고 나면 화학업종들이 폭등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석유화학 업체들이 막 생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타킹 과정 이후에는 이런 제품들을 마구 쓰면서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중소업체들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국인데 그때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런 가스전 쪽으로 E&P 기업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익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E&P 기업들 중에서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2차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대우인터의 미얀마 가스전이고요. 이 미얀마 가스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스하이드레이트라든지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에너지의 단기적인 대안은 천연가스 쪽에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현재 대우인터, LG상사, 그다음에 현대상사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스 가격이 떨어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단기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투자하는 데는 이쪽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 잠시 좀 쉬어갈게요. 예,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2014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세에서는 글쎄요, 외국인 아주 많이 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차익 쪽에서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되돌림 과정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혜 애널리스트와 함께 스마트머니의 선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얘기할 것은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됐었던 종목이죠. LIG 손해보험입니다. 뭐 예전에는 좀 그 CP를 사기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됐고 그래도 오너 자체는 기업 경영에서 윤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다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오늘 LIG 손해보험의 어떤 경영권과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 증권도 LIG 투자증권인가요? 증권인가요? 네. 그것도 판다는 얘기도 같이 갈 하더라고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분이 지분 자체가 있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네. 예. 그래서 금융사 쪽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일단 보면 LIG 손해보험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연히 네. 긍정적이죠. 원래 지금 산업이 그렇지 않아도 좋아지고 있는 시기에 그 할인 요인, 디스카운트 요인을 지금 벌이겠다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LIG 그룹, 동양그룹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양종금증권이 만약에 동양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LIG 지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CP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LIG 손해보험에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힐 것인지.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 중에서는 LIG 손보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보험 계약을 줄인다든지 이런 양상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 과연 시장에 M&A 매물로 내놓으면 누군가 매력적이라 사갈 만한 회사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이 기업의 ROE가 15% 정도거든요. 그 금융권 내에서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삼성화재나 뭐 현대해상 같은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하는 일부 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ROE를 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용등급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후순위채 발행 같은 것들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후순위채 얘기도 뭐 동시에 나왔는데 문제없이 발행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펀더멘탈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LIG 손보의 지금 ROE 비율과 함께 당기순이익 추이와 전망인데요. 2014년도 이익 전망이요. 최근에 한 7개년 봤을 때 가장 최고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금리도 보험업종에 유리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 경기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각 사업부별로 경과보험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보험의 성장성 자체는 떨어져도 규모 자체는 커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LIG는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비중은 작지만 자동차 손해율도 2년 내 바닥을 치고 나서 3년째에는 소폭이라도 반등할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좋은 쪽으로 반등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봤을 때 LIG 손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조금 매력적인 상황인데 네. 디스카운트 요인을 지금 프리미엄 요인으로 바꿔준 그런 뉴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목표가를 무조건 상향한다네요. 증권사에서는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전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보험업종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다라기보다는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손보 쪽에서 보면 장기 계약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생보 쪽에서 보면 지난 2000년 이후에 나타났던 것은 종신보험의 증가. 이 두 가지가 성장의 축이었거든요. 이 두 성장의 축은 이제부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축은 줄어드는데 새로운 축이 나타나는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지금 경제 10년을 앞서가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단순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과 관련된 그리고 케어와 관련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령화되면 고령화될수록 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 있는 뭐 의료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계약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보험산업도 단순한 종신보험은 줄고 연금성이나 보장성 보험의 전반적인 추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생명보험보다는 손보 쪽이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들은 오히려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보험산업도 단순한 종신보험은 줄고 연금성이나 보장성 보험의 전반적인 추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생명보험보다는 손보 쪽이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 많거든요.
물론 보장성 보험 내에서 또 특약을 통해서 나중에 원금 정도는 보존해 주는 게 많지만 원금 정도 보존해 주기 위해서는 또 많은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휘발성 금액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보장성 보험이 좀 더 높은 손해보험 쪽이 현재 구간에서는 일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본의 지금 기간별로 보험 증가 추이도 보시면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암보험과 같은 단순한 보험이기보다는 아동을 위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보험들, 또 연금류의 보험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업종의 전반적인 추이를 일본 쪽에서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기존의 성장 두 축, 이 손보 쪽에서는 장기 계약보험, 종합보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생보 쪽에서는 이쪽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존의 종신보험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변액보험을 포함한 다른 투자 쪽의 상품들을 포함해서 이쪽 보험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 다만 줄어들고 늘어나니까 성장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미국의 시그나라고 하는 대형 보험사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 헬스케어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보험사들의 전반적인 추이는 향후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보 쪽에 그렇게 큰 악재 요인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의 또 다른 축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이 TV를 보시는 50대, 60대 분들이 주력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또 장기 가입을 하면 할수록 보험업종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20대가 보험을 구매하겠다라는 비중이 가장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20대는 뭐 저도 앞으로 뭐 100살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100세 세대로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일은 오래 해봐야 60세인데 나머지 40년을 케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와는 또 다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보험업종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보험이 감소할 거야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시각에 불과하다. 어떤 상품을 적절하게 개발을 하느냐가 더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냐 봤더니 장기 간병이라든지 연금, 실손의료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성장의 축들이 여전히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보험업종 지수를 보시면 장기금리와 굉장히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OECD가 전체적인 세계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 우리나라 성장률도 낮춰 잡았지만 올해가 2.7%인데 내년 3.8%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한 100bp 정도는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험은 장기 채권을 가져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가 매매의 이익을 제외한다면 보유하는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험 측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은행업종과 더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현재 지금 유리하다.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이 보험업종에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LIG 손해보험에 관련된 투자 전략입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무조건 상향 조정이래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제 좀 많이 오르고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긴 한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상 내놨는데 좀 우리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MBK 파트너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좀 곤란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그림은 금융주식사 쪽으로 간다면 좀 좋은 그림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슈가 아무리 빨리 나와봐야 3개월, 좀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관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기업들 물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에 나타나는 일을 선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제 관점은 매수 쪽이고요. 왜 매수냐면 지금 이게 시장과보다 그 프리미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그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LIG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들을 받아왔는데 지금 분명히 프리미엄 요인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 실적 추이나 이런 것들 쪽에서 크게 밀릴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또 18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임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이 회사는 매수 관점으로 가는데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크게 등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하셨다가 또 이제 급등 과정에서는 좀 팔고 급락 과정에서 다시 되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단기 매매가 좀 불가능하다 그러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목표 가격은 보험업종의 내년도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0%라면 거기에 2배 정도의 할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5%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면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바라봐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매매를 병행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과 어제 발생했던 이틀간의 거래량의 양을 보십시오. 최근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거든요. 굉장히 큰 회전이 한번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제 발생했던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선 정도에서는 제가 보기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할인 요인이 많았던 모양이네요. 10% 성장하는데 20%까지 보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자이라이즈 손해보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정현 아나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봤습니다.